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15부 조광조 왕의 사부가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네, 새해 첫 실록이죠. 그래서 이제 새해 처음 된 기념으로 우리 김 대장이 진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사로 올라왔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대장까지 올라가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롱런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1년에 한 개급씩 제가 올려주고 있기는 한데 벌써 세월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2015년이었고 김 대장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한 거는 그거보다 좀 더 뒤의 일이죠. 정말 오랫동안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종 9년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조광조. 이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조광조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조광조는 성종 13년에 태어났습니다. 연도로는 1482년이에요. 집안 자체가 되게 좋아요. 개국공신이었던 조원의 집안인데, 그 조원이 이제 조광조의 고조 할아버지죠. 그러면은 조광조 조상이 공신이고, 그러면 조광조는 훈구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이 댓글로 하나 좀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언급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훈구하고 살인이 교과서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도표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학술적으로 훈구하고 살인을 칼같이 나누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나중에 훈구가 사라진 이유도 엄밀하게 말해서 뭐 훈구하고 살인이 박터지게 싸우다가 살인이 훈구를 전멸시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딱히 그냥. 그래서 점점 이제 훈구라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살인으로 옮겨지게 됐고 냉정하게 말하면 훈구나 살인이나 그 뿌리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구하고 살인을 교과서처럼 그렇게 칼처럼 나누기는 원래 좀 어렵다. 현대 정치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놓고 봤을 때 보통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검사 출신들은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에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100% 그렇게 꼭 나눠지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민주당에도 당연히 검사 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옛날에 이제 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현대 정치도 그렇고 옛날 정치도 그렇고 100% 그렇게 칼처럼 나눌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시험 문제 내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도표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그 뿌리가 조상 따라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훈구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인이라는 세력을 새로 결성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광조 17세의 나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압록강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무오사화 때 이제 활을 입고서 귀양으로 왔던 김갱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광조가 김갱필의 제자가 되었죠. 김갱필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김종직, 살인의 종주라고 할 수 있는 김종직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스승하고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김갱필의 경우에는 사장, 그러니까 시하고 문장이죠. 이거를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또 중요시 여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교과서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훈구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격 병전을 이제 드립하는 게 살인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데, 사실 살인 출신 중에서도 시 문장 좋아하고, 그거 많이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갈리게 되면서, 김갱필은 이제 스승인 김종직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독자적인 자기만의 이제 학문을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김갱필이 특히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소학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조광조에 기억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학을 보급했다라는 점이잖아요. 그죠? 조광조가 소학을 중시 여겼던 이유가 사실 뭐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비롯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광조의 스승인 김갱필부터가 소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조광조도 굉장히 소학을 중시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갱필은 소학동자로 불리게 됐는데 결국 이제 김갱필이 갑자사 때 화를 입게 됩니다. 귀양 광물에도 모자라서 이제 사약 드링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호사화 때 귀양 갔던 사람들 상당수가 결국 갑자사화 때 화를 입는 신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살인들이 또 피를 보게 되는데요. 물론 갑자사화는 예전에 제가 연산군 일기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훈부와 살인을 망언하고 무차별 폭격을 당했던 사건이고 굳이 뭐 이제 수량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훈구파가 더 많이 당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사건이 갑자사화였죠. 자, 이 갑자사화 때 스승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이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격변의 시대를 조광조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승이 갑자사화 때 화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폭정을 일삼던 연산이 끌려 내려오게 되고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조광조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이제 일찌감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인물이 조광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광조는 일단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학 연구에 이제 전념을 하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 결국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과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교과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교과서 내용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강조한 것처럼 소학,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의외로 가까운 데 있고 낮은 곳에 있다. 그 소학을 강조하는 그런 학풍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근본을 세우려면 결국에는 소학을 보급을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학의 가르침대로만 간다면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바로잡게 될 것이고 국가도 다시 또 기강을 회복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도식이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훈구파들이 기술 같은 거 강조를 했다. 살인 같은 경우는 명분을 중시하겠다. 근데 그게 좀 너무 도식화시키다 보니까 이상한 오해가 생겼는데 조광조가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기술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거죠. 영혼 없는 기술자들. 그건 문제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 백날천날 기술을 배워봐야 행정처리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전문 관료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치기 정말 잘한다. 유능한 장군이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기본적인 본성이 돼 있지 않다면은 인간성이 문제가 있다면은 결국 이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는 기술도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기술을 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광조가 소학 보급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실제로 조광조의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조광조가 29세에 속과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성균관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듭된 사화로 인해가지고 당시 성균관은 더군다나 연산이도 성균관은 기방으로 개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균관은 선비들의 그런 학풍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있는 선비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냐? 공연히 열심히 공부해봤자 그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잔소리 한마디 잘못했다가 왕이 경로해가지고 그죠? 모가지 날리면은 이거 멸문지하를 면하기 힘들지 않냐? 지금 저 수많은 공신들, 조정의 대신들도 저렇게 추풍 낙엽처럼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아 우리 같은 일개 유생들이 여기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냐?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사회의 올바른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이제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누가 하나 바뀐다고 해가지고 제 삶이 엄청나게 극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갑자기 제 월급이 올라가고 제가 갑자기 진급을 하고 그죠? 갑자기 저한테 없던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그런 확률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아마 제 삶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를 잘 살게 해주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결국 그겁니다. 국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풍을 만들고 건전한 방향성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일화를 놓고 보면은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거의 이제 말기 한참 이제 사만유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했던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김유신. 그 김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김유신이 이제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화랑 출신이었고 김유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황산벌에서 계백하고 맞서 싸울 때 그때 이제 자기 조카하고 일족에 해당하는 관창과 반구를 갖다 내보내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었던 원술이 성문 전투에서 패배해서 당구대기 이제 대참패했던 사건이었죠. 나당 전쟁 기간 동안에 돌아오자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문무왕이 뜯어말리는 바람에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굉장히 매몰차게 내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김유신이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니냐.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김유신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관창과 반구를 그런 식으로 희생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게 되면은 누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관창과 반굴이 김유신의 명에 따라서 기꺼이 목숨을 초계처럼 바쳤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김유신부터가 이미 화랑 시절에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김유신이 먼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창 반굴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창과 반굴이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김유신이 고구려 원정 당시에 자기가 직접 노구를 이끌고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짬밥이었죠. 그래서 이 김유신의 일화를 놓고 봤을 때 김유신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유신이 왜 신라가 가장 약했던 신라가 사만일통을 완수를 했는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신라는 상하가 일치 단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에 비해서 고구려와 백제는 교만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망했다. 신라가 이 상하 일치 단결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한 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혼자서 고구려 백제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신라는 일치 단결했다는 건데 그 신라를 하나로 일치 단결시키는 비결이 뭐였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통해서 국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연산 치하 때 연산이 성균관 기방으로 만들고 맨날 술 퍼먹고 여자 키고 놀고 그 다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는데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기풍이 생기겠냐 이거죠.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술을 잘 마시고 아침만 잘해도 출세할 수 있는 세상 아니냐. 자, 그래서 당시 조정의 고관 대작들도 자식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학문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 시류를 거스르지 말고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너희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고 가문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보신주의가 정말 아주 팽배했던 시기가 바로 조광조의 젊은 시절의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출세해가지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다 가자라는 거예요. 모난돌이 정을 먼저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광조는 어떻게 했냐.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갑니다. 이미 성균관은 기방으로 개조됐고 지금 다들 유생들도 자포자기 해가지고 놀자판인 분위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시류를 거스르고 정말 항상 의관을 정지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동료들이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조광조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동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리더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기풍을 만들어주는 건데 바로 그 성균관의 기풍을 다시 또 올바르게 회복시킨 사람이 조광조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가 하마터면 이제 완전히 망가질 뻔했던 성균관의 기풍을 바로잡았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조광조는 과거에 최종적으로 급제를 해가지고 여러 번 추적 끝에 조지서의 사지에 제수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료 생활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일화를 통해서 정치권의 좀 두각을 드러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이 조광조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조광조라는 인물을 놓고 보니까 언제나 이제 자세도 반듯하고 유교 경쟁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 원리 원칙도 잘 지키고 굉장히 또 논리적인 그런 말솜씨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조광조의 그런 이제 굉장히 FM 모범생틱한 모습을 보고서 중종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중종이 조광조를 경연장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조광조는 중종을 가르치는 왕의 사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광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물을 만난 물고기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는 중종의 마음에 쏙 들게 되면서 왕의 사부가 되었고, 이제 왕의 사부를 넘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왕의 남자가 되는데, 진짜 중종이 어마어마하게 총애했던 인물이 좀 몇 명 있어요. 제2기간 중에서. 근데 그 인물들이 참 보면은 정말 성향이 다 제각각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총애를 했던 인물이 조광조였습니다. 자, 조광조, 왕의 남자가 되는데, 과연 조광조가 추구했던 정치 이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